자, 효소가 매개하는 소위 반응 연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비자발적 반응과 자발적 반응을 두 개를 같이 발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활성 부위에다가.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발생을 시키면은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 비자발적 반응에 필요한 비자발적 반응을 가능하게 하려면 델타 G 값이 비자발적 반응에서 발생되는 델타 G 값이 이제 양수 값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 자발적 반응이 만들어내는 음수 값이 이것을 덮어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인 델타 G 값의 총합이 마이너스만 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두 반응이 동시에 발생시키면 둘 다 가능한 반응이다라는 얘기죠. 이런 논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화학책에서 교과서에서 주로 이렇게 흔히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비자발적 반응이죠. 델타 G 값이 처음에 진입하는 초기 물질과 산물의 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G 값이 플러스인 비자발적인 반응을 혼자서 내버려두면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이것과 같이 발생을 시키는 거지. 이 반응은 진짜 와 무슨 낭떠러지고 그냥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엄청난 음수값의 델타 G가 나오는 반응이겠네. 이 둘을 산술적으로 합하면 누가 봐도 이만큼의 플러스 값을 얘가 상수해주고 또 그러고도 이만큼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만큼의 남는 양의 음수 값의 델타 G가 나오는 전체적으로 되는 반응, 자발적으로 되는 반응이 이것을 효소가 가능하게 왜? 이 둘 다 자기의 활성 부위에 불러 들여가지고서 야 니들 여기서 같이 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반응 같이 시키는 반응 둘 중에 하나인 이 자발적 반응을 보니까 알고 보니 정체를 얘가 뭐지? ATP가 ADP로 가수분해되는 반응이일세 이거 그러니까 ATP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비자발적 반응을 수행시키려면 에너지가 주입이 돼야 된다라고들 얘기하잖아요. 다 아는 사실로 간주했잖아. 에너지? 그럼 에너지 하면 세포에서 쓰는 에너지가 뭐야? 주로 ATP잖아요. 그 ATP를 이렇게 주입을 하는구나. 효소가. 둘 다 ATP 하나 불러들이고 비자발적 반응 불러들여서 동시에 같이 하면서 ATP를 부러뜨리고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음수값의 델타 G로 이것을 덮어버리는구나. 이게 바로 반응 연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효소는 비자발적 반응을 이런 식으로 반응 연계를 함으로써 비자발적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 또 한 가지는 결국 세포에서 효소가 이 반응 연계를 수행할 때 주로 무엇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그게 ATP를 사용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일종의 에너지원으로. 그래서 ATP가 소위 말하는 유니버설한 공통적인 모든 생명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다라는 게 여기서도 이렇게 일맥상통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런데 ATP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서 이렇게 특히 반응 연계 같은데 사용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물질의 이거 ATP의 성질이 바로 가수분해를 할 때 많은 양의 음수값의 델타 G를 생성을 해준다라는 거. 그렇겠지? 좋지. 좋아. 바로 그 점이 마음에 드는 거야. ATP에. 그러면 근데 혹시 누군가 이제 태클을 거는 거지. 그러면 세포에서 ATP가 이 최고인가요? ATP가 가수분해 시 가장 많은 양의 음수값의 델타 G를 발생하는 건 맞나요? 혹시 몰라서 묻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얘보다 더 뛰어난 ATP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한 번 가수분해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수값의 델타 G를 방출해내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물질 혹시 없을까요? 높아심에서 여쭤보는 건데 라고 했을 때 에이 웃기지 마.
아니, ATP 말고 또 다른 그런 물질이 어딨어? 여태까지 우리가 태초부터 ATP를 계속 사용해 왔는데, 어딜 가서 요즘 의리 없게 또 뭐 새로운 물질이 나왔다고. 그러면 못 쓰지, 사람이. 어? 라고 했을 때 확인을 해봤더니, 얘네들이 이제, 이 그림이, 이쪽 Y축에는 델타 G 값이, 가수분해 됐을 때 델타 G 값이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오느냐가 이렇게 플랫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음수값이 높아지지? 이게? 그 얘기는 이 값이 높은 준위에 있을수록 그 물질이 가수분해됐을 때 훨씬 큰 크기의 음수값의 델타 G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 표대로 하면. 그랬을 때 봐서 그러면 이런 표를 우리가 만들면 아마도 ATP가 여기 있네. ATP는 최정상에 자리 잡고 있을 줄 알았더니 이 세상에 중간밖에 안 하네? 이 친구 속았네. 여태까지 이 점에서 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들을 보니까 얘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조금 낯선데 이름이 뭐 파스피놀 파이루베이트 PEP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지금은 낯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세포 유기호흡하게 되면 안 낯설 거예요. 여기 나와 나중에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반응에서 산물 마지막에 딱 등장하는 산물이에요. 얘가 이게 있다는 얘기야. 세포 안에 존재하는 산물이야. 이거 뭐 어디 전혀 듣보잡 어디 가서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 와야 되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세포 안에 우리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는 얘기지. 더더군다나 그게 좀 낯설면 얘는 어때? 얘도 심지어 ATP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네거티브 델타지를 만들어내야겠다. 아이고 저기 가서 헬스장에서만 쓰지 말고 형님들 헬스장에서만 쓸 게 아니라 집에서도 쓰세요 이거 크레아틴. 그럼 되잖아. 왜 ATP를 써? 라고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왜 ATP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ATP를 고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의리 때문인가? 여기서 현상금을 걸어야 되겠지? 그 이유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ATP인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답은 현상금 2점. 크다 이거. 이 점이 별로야? 그래도 2점 이상은 제가 쓰기 힘들어요. 형평성에. 5점을 쓸 수는 없잖아 이거. 등급이 바뀔 텐데 5점을 쓰면. 왜 ATP야? 그냥 계속 써오던 거니까? 의리? 그놈의 의리 때문에? 의리 좋죠. 개인적으로 의리 좋아하는데 의리로 세포가 생명이 진화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십억 년 동안. 그럼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ATP를 쓰는 구태를 못 받고 있을까? 이 좋은 게 있는데. 없어요? 5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 오케이. 점수에 초연하시군요. 좋아. 이거 연력학 제1법칙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뭐지? 네가 에너지가 필요하면 에너지를 어디서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지. 직접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 ATP를 썼어. ATP를 왜 써? 에너지가 남으니까 쓰지. 에너지가 나왔어. 그러면 ATP를 쓰면 뭐가 됩니까? ADP가 되죠. 그럼 다시 재충전을 하려면 이거 Rechargeable Battery라고 얘기했잖아. ATP. 충전이 가능한. 그러면 ADP 이제 방전이 된 배터리를 ATP로 다시 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TP가 뱉어낸 양의 만큼의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 부어야 다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ATP 물론 가수 분해되면 이 정도밖에 에너지를 못 방출해내. 그건 알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PEP라고 하는 이런 거 쓰면
ATP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에너지 내는 건 나도 알아. 한데 얘를 쓰고 난 다음에 어떡하려고? 무조건 카드 긁을 거야? 나중에 명세서 나오면 어떡하려고? 긁고서 얘를 쓰면 얘를 다시 재충전하려면 얘보다 최소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진 누군가를 끌어와서 얘를 가수분해를 시켜야 그 에너지를 여기다 덮어야 얘를 다시 재충전시킬 거 아니에요. 누가 있어 근데. 점점 높이 갈수록 그게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예, 정말 적당한 양이지. 중간쯤 돼가지고서 편리하게 쓰기 쉽고 다시 재충전하기도 쉽고. 왜냐면 얘를 덮어줄 친구들은 여기 많아 이렇게 널렸어. 그러니까 얘를 다시 재충전시켜 얘네들을 끌고 와서 임시적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이렇게 재생이 매우 용이한, 쓸 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재생할 생각도 하다 보니까 ATP가 중간 정도의 이러한 레벨을 가진 ATP가 정말 역시 네가 최고야 라는 생각에 아직도 이렇게 썼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벌써 반드시 이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하고 그 자손이 온 세상을 덮었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비자발적인 반응을 어떻게 효소가 처리하는지는 그걸로 전결이 됐어요. 그럼 이제 자발적인 반응에도 효소가 왜 필요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시간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자발적인 반응이라도 그 반응 자체가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자발적인 반응인데 왜 속도가 왜 느린 거야? 라고 물어봐야지 그럼. 원래 이래? 원래 이 반응은 이렇게 자발적이라도 원래 이렇게 느려 터지게 돼 있는 거야 원래? 라고 묻는다면 어쩌면 그렇게라고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 왜 느린데? 얘 때문에 그래. 화학 반응에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이상한 것이 있는데 초기에 일종의 입장료라고나 할까? 초기 투자 비용 뭔가를 할 때 나중에 큰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초기에 네가 돈을 좀 이렇게 내야 이제 너한테 돈을 갖다 준다는 그런 식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무엇이냐라고 좀 더 심각하게 묻는다면 농담하지 말고 진지하게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반응 물질들을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을 일단 이 상태로 변환시키는데 요 전이 상태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뭐야? 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일단 이 상태로만 가면 이들은 자동이에요. 화학 반응 물질들이 전이 상태로 변하면 이들은 아주 쉽게 반응물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내리막길.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갈 때까지가 조금 힘든 거지. 이게 뭐냐? 왜 힘들어 이게? 아무리 자발적인 반응이라 할지라도 화학 반응 자체는 원래 기존에 있는 물질들의 화학 결합을 띄어가지고 새로운 물질들과의 새로운 방식의 결합을 연결시켜주는 게 결국 화학 반응의 본질이잖아. 그럴 때 새롭게 반응을 연결하는 것이 아무리 에너지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인 그런 우호적인 반응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띄어낼 때 원래 있는 기존의 결합들을 띄어내려고 할 때 저항이 따르게 말이죠. 이 친구들이. 뭐야 이거. 기득권자들은 원래 저항을 그렇게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띄어내려고 할 때 그러니까 그 띄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고 포기해가지고서 아이고 그래 니들 알아서 마음대로 해봐라고 포기하는 상태가 바로 전이 상태예요. 그러면 그쯤 되면 이제 새로운 결합을 형성시키는 게 아주 쉬워지는 거지. 그런데 방금 설명했듯이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전이 상태로 변환시키려면 왜냐하면 이 충돌을 무작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그러니까 5,000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00년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포도당 하나가 있는데 포도당을 반으로 뚝 쪼개가지고서 먹기 좋게 그거 하는 반응이 해당 과정인데
그거 얼마나 쉬운 반응이에요. 포도당 이거 6탄당을 3탄당으로 또 분질러 버리는 거. 자발적인 반응이고 당연히. 그거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 효소가 개입이 안 됐다면 5천년. 포도당 하나 놓고 굶어 죽지. 그런데 효소가 들어가면, 효소가 거의 개입하면 5천년은 아니고 5초 만에 끝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런 실체라는 얘기죠. 그걸 효소가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 이 전해 상태를 훨씬 변화시켜주는, 이게 이제 이런 에너지 이 줄기를 그려놓으면, 여기에 반응 물질이 처음에 들어갈 때 반응 후에 산물들이 훨씬 에너지 준위가 낮으니까 이거 분명히 이것과 이것의 차이만큼 이만큼이 음수의 델타지가 나오기는 하나,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쉽게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요 전이 상태라는 데 도달하기에 필요한 에너지 둔덕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효소가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현저하게 낮춰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해볼 만한 거지. 실제적으로 결국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알아들은 것처럼 뭐 보이지만 알아듣긴 뭘 알아들어. 실체가 없는 그냥 개념적인 얘기를 한 건데 내가. 너는 왜 안 따라와 또 자꾸. 따라와. 그게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은 팔을 비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작위적인 충돌에 의해서 분자를 이렇게 이제 화학 결합을 분해시키는 건 안 되잖아. 그런데 효소는 얘네들을 활성 부위로 유인을 해내는 거지. 활성 부위로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서 들어오는 애들을 낚아채가지고 팔을 비틀어 버리지. 이 활성 부위로 들어오는 구조를 이렇게 딱 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팔을 비틀어 버리니까 하면서 팔을 비트니까 팔이 안 비틀리려고 막 이 구조를 변화시킬 거 아니야. 그 변화시키는 구조가 바로 활성 이제 전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는 쉽게 이들을 활성 부위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아주 쉽게 전이 상태로 변환을 시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쉬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활성 부위에서 기질과 이 구조적으로 딱 잘 맞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효소가 어떤 기질 특이적인 어떤 반응을 수행을 한다는 뭐 일반적인 얘기이고, 그럼 효소 자체를 놓고 볼 때는 효소가 얼마나, 어떤 특정 효소가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자들이 그것을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가, 온도가 일반적으로는 조금 높으면 높을수록 이 분자들이 훨씬 빨리 움직이니까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겠으나, 너무 급하게, 과격하게 온도가 올라가면 단백질의 3차 구조에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효소라는 건 결국 단백질의 3차 구조에 의해서 그 기능이 좌우되는 것이니까 온도도 적당한 선에서 좀 적당히 해라 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pH도 마찬가지고, 적당하게 보통 한 중성 pH에서 이게 놀아야지, 너무 산성이라든가 너무 알칼리해서 그러면 이거 역시 결국은 수소 결합을 파괴시키니까 이 효소의 3차 구조가 이제 뭐 영향을 받을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약간의 예외들이 있어가지고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효소들은 여기서 노는 거지. 여기 최적 온도가 보통 예를 들어서 37도 섭씨. 그렇잖아요. 이해가 가지.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쩌다가 이런 효소들이 있다. 섭씨 80도에 가까운 온도가 최적 온도야? 도대체 어떤 효소길래 이게 가능하지? 섭씨 80도에 근접한다는 얘기는 이 효소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이게 살아나겠어요? 거의 끓는 온도인데? 그런데 이런 효소가 있단 말이야? 있으니까 여기 하는 거겠지. 이거 가지고서, 이런 효소 찾아내가지고서 대박 친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부와 명예를 양손에 거머쥔, 노벨상도 타고, 보통 노벨상 타면, 보통 이건, 먼저 이분은 먼저 이 효소를 자기가 살짝 개발을 해가지고서, 이 효소를 어디서 훔쳤느냐? 용암 근처에서 사는 미생물, 용암 근처에서 사는 세균, 그러니까 백도 근처에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세균에서 효소를 훔쳐. 그 효소를 가지고 뭐를 해? 바로 이거를 해. 이 반응을 PCR이라는 반응을 고안을 해. 이 PCR이라는 반응 덕택에 전 인류가 혜택을 받아. 의학계뿐만 아니라 법의학계, 심지어 코로나 검진, 뭐 별의별 거를 다 이 PCR에 의존을 해. 이게 바로 결국 그 효소, 섭씨 95도가 돼도 죽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 효소 때문에. 그게 바로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이 효소를 가지고 특허를 내 가지고서 억만장자가 돼버렸어요. 보통 그렇게 돈을 얻으면 그 다음에 노벨상은 안 주지 사람들이. 너 돈 먹었으면 됐지 뭐 상까지 바래. 근데 이 경우는 이건 가만히 무시했다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워낙 임팩트가 크거든. 그러니까 10년쯤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노벨상까지 줘버리네.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얘기고, pH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안에서 쉽게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한 효소의 이름은 펩신이라고 하는 위에서 활동하는 효소입니다. 위의 환경이 pH 2 정도 되잖아요. 엄청난 강산이잖아. 여기서 일하려면 그 활동 최적 pH는 엄청난 산성이어야 돼. 똑같이 단백질을 자르는 효소인데 이름이 이제 달라. 트립신이라고 하는 효소는 창자의 조건은 보통 중성 pH거든. 그러니까 이 중성 pH에서 놀지. 이런 식으로 각자의 단백질의 구조가 결국 이런 식으로 그 조건에 맞게 결국 이렇게 단백질이 어떤 특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그 조건에서 그 구조가 최적화된다는 얘기죠. 또 역시 구조로 시작해서 구조로 끝나는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이 기질의 농도입니다. 어떤 효소가 일을 할 때 손님이 많으면 자기와 부딪혀야 되는 요 목표 기질들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이들과 만나는 빈도가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훨씬 더 일을 빨리 하겠지.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기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효소가 활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이 기질의 농도를 가지고서 효소마다 일하는 속도가 다르니까 이 기질의 농도를 가지고 어떤 기질 농도, 어떤 특정한 농도의 기질에서 이 효소가 얼마나 일을 빨리 수행하느냐라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연관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화학자들이 고안을 해낸 하나의 척도가 Km 값이라는 것입니다. Km. 정의를 하자면 Km이 무엇이냐면 50%일 때, 반일 때 특정 효소가 네 능력의 반만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조건에서 어느 정도의 기질 농도일 때 네가 반의 50%의 능력을 수행하느냐라는 얘기죠. 보통 이런 식으로 반일 때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독성 농도 LD50 치사량 독성 농도도 이런 식으로 LD50라는 식으로 독을 쳤을 때 어떤 독극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G 100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어떤 독을 쳤을 때 이 G 100마리를 다 죽여버리는 이 농도가 독의 농도가 무엇이냐 그렇게 안 하잖아. G를 이렇게 독극물을 처리를 했을 때 그 100마리 쥐 중에 50마리가 죽을 농도를 보통 가지고 그 치사량을 우리가 따질 때 그렇게 따지거든. 그래서 그게 바로 LD50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기질 농도가 어떠할 때 어떤 특정 효소가 활성이 50%가 되느냐. 그게 바로 Km 값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떤 효소가 있을 때 효소 A, B, C가 있어요. 그럼 이 효소 A, B, C들은 각자 자기의 능력을 마치 Km 값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표시를 하는 거지. 각자 개개인이 어떤 토익 점수, 나 토익 점수 얼마야라고 하듯이 효소는 Km 값이 자기의 어떤 스펙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효소가 Km 값이 높은 효소와 Km 값이 낮은 효소가 있을 때 둘 중에 어느 효소가 더 일을 잘하는 효소일까요? 어? 못 들었어요, 제 말?
K의 값이 높은 효소와 K의 값이 낮은 효소, 둘 다가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 효소야. 경쟁하는. 둘 중에 하나하고 내가 지금 계약을 맺어야 돼. 너 나하고 같이 일해보자. 할 때, 여러분 같으면 Km 값이 높은 효소를 선정을 하겠어? Km 값이 낮은 효소를 선정할게요. 그걸 파악을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Km 기질 농도와 효소의 능력과의 관계를 이해를 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오늘 수업을 그나마 이거 하나 건졌다 하고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못 건지고 지금 외운 거야 지금. Km 값이 낮은 효소일수록 일을 훨씬 더 잘한다는 얘기지. 왜냐? 작은 농도를 가지고 기질 농도가 어차피 기질 농도가 높아지면 높을수록 효소는 일을 잘하게 돼 있어. 그런데 효소 A와 B가 있을 때 나는 50%의 나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이 정도의 기질량이 있어야 돼라고 할 때 그 기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효소가 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Km 값이 낮은 효소가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을 더 빨리 하는 효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질 농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화학 물질들도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것을 보조인자, 영어로 코팩터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팩터는 다른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비타민이라든가 또는 이온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다른 화학 물질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효소의 활성을 이렇게 높여주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억제자로서 낮춰주는 그런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이 억제자 또는 뭐 보조인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억제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 부류로 우리가 이제 편가르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 부류는 경쟁적 억제자와 또 한 부류는 비경쟁적 억제자. 경쟁적, 비경쟁적. 이 억제자라고 하는 이 물질이 누구와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질과 경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효소와 붙는데 기질과 대신해서 경쟁을 해서 효소와 붙어가지고서 마치 회방을 놓겠다는 이 경쟁적 억제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경쟁적 억제자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을까? 기질과 비슷하게 생겼지. 그래야 경쟁을 할 수. 그러니까 효소의 입장에서 얘가 긴가 민가 해가지고서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 대신에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경쟁적 억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니코틴의 효과, 이거 역시 경쟁적 억제자로서 니코틴을 딱 들어가면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와 얘가 같은 부위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을 하는 요 수용체와 같은 부위에도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니코틴. 그래서 그런 신경 활성을 시키지 않아도 니코틴을 빨아들이면 바로 똑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니코틴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지, 일단. 그거 내가 벗어나오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정말. 야, 지금도 생각하면.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경쟁적 억제자는 기질과 경쟁을 하는 물질로서 기질과 매우 구조가 비슷한 물질이고, 비경쟁적 억제자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기질과 전혀 생긴 게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붙어가지고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붙어서 전체적인 효소의 모양을 바꿔가지고서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요 세 가지가, 요 두 가지가 지금 요 중간에 있는 요것이 경쟁적 억제자인 것이고, 그러니까 요 억제자, 파란색 요 억제자가 요 기질 대신에 활성 부위에 이렇게 들어가서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비경쟁적 억제자는 이 활성 부위에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모양이 안 돼. 감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서 이 부위를 망가뜨려 버릴 수가 있는 거지. 허리를 이렇게 치게 되면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쟁을 비경제적 억제자는 이것을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데 효소 활성부위가 딱 이렇게 있을 때 그런 억제자나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때 일반적으로 효소의 어떤 활성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쳤을 때 여기에다가 효소가 반응을 하는 데에다가 경쟁적 억제자, competitive inhibitor를 여기다 치면은 무엇이 변했습니까, 여기서? 이 그림성에서. 요 Km 값이 어떻게 됐어요? 경쟁적 억제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Km 값이 어떻게 됐지? 요 효소에 Km 값이 증가를 했어요? 감소를 했어요? 증가했잖아. Km 값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 효소가 훨씬 더 일을 못하게 됐다는 얘기죠. 맞지? 억제자가 있으니까 얘가 일을 훨씬 더 느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경쟁적 억제자가 들어가면 Km 값이 이렇게 훨씬 높아지는구나. 그래서 효소가 일을 느리게 할 수밖에 없구나. 당연하지.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경쟁적 억제자가 존재를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몇 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몇 년에 걸쳐서 준비를 한 실험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재료를 모아가지고서 정말 구하기 힘든 재료를 모아갖고 최종 마지막에 이제 쏟아넣어서 이 반응이 끝나면 여러분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런데 딱 보니까 여기에 오염물질이 들어갔네. 경쟁적 억제자의 형태로 오염물질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됐어. 와, 이거 어쩌지? 큰일 났네. 5년에 걸쳐서 모은 기질인데 경쟁적 억제자가 여기 들어가 버렸네. 그럼 실험 다시 해야 되네. 다시 하려면 5년에 또 걸릴 텐데 5년 더 기다릴까? 까지가 10년 걸려서 박사 따지 뭐. 그것까지 거.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 억제자가 들어가 있다. 얘는 누구냐? 경쟁적 억제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응을 수행을 제대로 끝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지. 기질을 거의 무한정 쏟아 부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쟁적 억제자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 좀 더 미미해지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안에 있는데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에 억제자가 들어왔어. 그럼 내가 효소라고 칩시다. 나의 일은 여러분들인 기질과 하나씩 만나야 돼. 만나서 일을 수행하고 보내야 돼. 그런데 여기에 오염물질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오염물질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기질의 숫자를 늘리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만났을 때, 무작위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억제자를 맞닥뜨릴 확률과 제대로 된 기질을 맞닥뜨릴 확률, 그 둘 중에 누가 훨씬 더 높아요? 제대로 된 기질을 맞닥뜨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경쟁적 억제자, 그까짓 거 들어왔어? 그러면 올려버리면 돼, 여기다. 기질의 농도를. 그러나 비경쟁적 억제자는 문제가 다른. 얘는 Km 값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래 일하는 이 원초적인 이 능력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지. 얘는 기질의 농도를 아무리 늘려봤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비경쟁적 억제자는 원초적으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자,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 이게 바로 비경쟁적 억제자들이 하는 방식인데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작용을 한다는 이게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억제자뿐만 아니라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조절자의 개념으로 훨씬 광범위하게 승화시킨 것뿐이지. 조절자에는 억제자도 있고 이 활성시키는 이 활성자도 있으니까 둘 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활성 부위가 아닌 이러한 다른 부위에 작용을 해서 그 효과를 나타낸다면 우리는 이것을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라고 이름을 붙인다라는 얘기입니다. 활성을 하는 경우에
자,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의 경우에 예를 들 때 지금 이렇게 마치 헤모글로빈처럼 4개의 동일한 소단위체가 모여서 일을 하는 예가 이제 그림에 나와 있지만 이러지 않고 꼭 하나의 단백질이 효소로서 작용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자, 이 경우와 이 경우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림을 비교를 해보려고 하세요. 왜 이쪽은 활성자이고 왜 이쪽은 억제자인가? 둘 다 공통점 뭐예요? 둘 다 활성 부위, 중간에 있는 활성 부위, 온폭 들어간 이 활성 부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나 다른 점은 이 초록색 활성자와 이 빨간색 억제자가 다른 점은 이 활성자는 요 다른 자리 여기에 붙어가지고서 무엇을 가져와? 이 활성 부위의 구조적인 안정화. 그래서 이 구조가 아주 안정스럽게 유지가 되니까 이제 이 구조 안으로 기질들이 잘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업 되는 거지. 반면에 이 빨간색 억제자는 여기에 붙어가지고서 그 반대로 이 구조를 완전히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 활성부의 구조를 망가뜨려 버리니까 더 이상 기질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반응이 완전히 전부 다운되는, 뭐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요 활성, 다른 자리 입체성 활성과 협동성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협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 역시 하나의 효소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소단위로 구성된 효소에서 관찰될 수 있는 특성인데, 이겁니다. 그림에서는. 이 그림을 좀 전에 본 다른 자리 입체성 활성자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공통점은 뭐냐? 요 활성 부위가 구조가 안정화되는 게 둘 다 공통점이야. 차이점은 뭐야? 얘는 뭐야?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처럼 여기 이런 데다 붙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얘가 누구야? 그 기질 그 자체요. 얘가 활성 부위에 쭉 들어가서 받는 그 주인공 자체. 내가 기질이야. 내가 기질이면서 내가 무슨 일을 또 유발을 해? 내가 들어감으로써.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이거 대표적으로 이게 실제 얘가 뭐냐면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이 4개의 이렇게 소단위체로 되어 있잖아요. 각각의 소단위체 하나가 산소와 결합을 해.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산소 운반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4개의 활성 부위가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꽉 다 차지 않더라도 여기 넷 중에 하나만 산소가 들어가서 결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머지 비어있는 요 활성 부위 자리가 구조가 안정화가 돼. 얘 때문에. 얘가 여기를 꽉 자리를 잡아주니까 나머지들도 전부 이제, 나도 이제 자리 잡아야 되겠다 하고. 이게 바로 협동성이라는 얘기죠. 하나의 기질이 들어가면서 나머지 부위를 전부 다 안정화시켜서 전체적으로 같이 전부 상승 효과를 이뤄내는 이런 것이 협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협동성은 기질이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고 좀 전에 봤던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은 기질이 아닌 활성부에 붙지 않는 물질이 이런 데에 붙어가지고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히모글로빈하고 미오글로빈 둘을 비교를 하면 둘 다 산소를 운반하는 효소인데 마이오글로빈은 근육에서 산소를 운반하고 헤모글로빈은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데 얘는 4개의 소단위체로 이것을 운반하기 때문에 협동성을 보이고 마이오글로빈은 하나의 소단위체로만 솔로로 일을 하기 때문에 협동성 같은 건 1도 보이지 않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협동성을 보이는 효소를 예를 들어서 이 활성을 이렇게 아까 좀 이 기질의 농도와 이쪽은 활성을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보통 일반적인 효소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협동성을 보이는 효소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처음에는 얘보다 조금 늦게 출발을 할지 모르나 그러나 기질의 농도가 조금 더 높아짐에 따라서 얘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전형적인 이 S자 곡선을 이런 S자 곡선을 표현하는 이 용어가 따로 있어요. 지그모이달 곡선이라고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그모이달 이 방식의 곡선을 보이게 되면 얘는 협동성하고 딱 이게 연관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 이제 되먹임 억제라고 하는 것은 중심어 되먹임 억제라는 기작의 중심어는 이겁니다. 대사-경로. 영어로 대사-경로가 이제 메타볼릭 패스웨이라고 해요. 대사-경로란 무엇이냐? 효소 혼자서 하나 일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효소들이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1, 2, 3, 4, 5 이렇게 효소들이 순서대로 쫙 늘어있으면서 부품을 하나씩 옮겨줘서 최종 산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대사-경로라는 것이죠. 이럴 때 이런 대사-경로에서는 최종 산물이 마지막 목표야 이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5, 6개의 효소들이 순서대로 줄지어가지고 하나 순차적으로 일을 벌려왔어. 그래서 드디어 결실을 봤어. 완성이 됐어. 그런데 이 완성품이 와가지고 나의 등을 칼로 찔러버리네. 이 초기 단계, 주로 초기 단계의 효소를 활성을 최종 산물이 억제해버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경제적으로 이 대사 경로를 조절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초기 단계에 있는 효소들은 끝에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지 얘네들은. 기질이 있으면 그냥 계속 봐서 밀어내지 저쪽으로. 그럼 저쪽에서 재고가 쌓여. 보통 공장에서 같으면 감독이 공장장이 재고가 쌓인다 그러면 이걸 조절을 할 거 아니야. 그만 여기서 생각. 효소들은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최종 산물이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와가지고서 초기 단계에 있는 효소들을 와서 되먹임 억제 방식으로 이거 역시 되먹임 억제는 무슨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방식이지. 기질에 붙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 붙어가지고 얘를 활성을 억제를 시켜.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생산이 쭉 떨어지게 되지. 그러면 산물이 안 만들어지겠지. 그럼 재고가 갑자기 줄어들겠지. 그럼 얘도 딴 데로 가겠지. 그러면 다시 얘는 일을 벌이겠지 하는 식으로 마치 스위치를 이렇게 잘 온도계 조절하듯이 이렇게 이것을 조절하는 이런 되먹임 억제가 대사 경로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존재를 한, 아주 정말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작 아니겠어요. 그렇다는 얘기고, 어떤 경우는 이것을 활성화를 시킬 때도 이런 식으로 되먹임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되먹임 조절은 억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 이것으로 오늘도 조금 일찍 끝낼 수가 있겠네. 자.